오늘은 그래 금에 대해서 자산 중에 지난번엔 채권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어요. 근데 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금값이 너무 오르니까 금 나도 한번 사볼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떻게 투자할 거야? 그럼 대부분 그럼 금방에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금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금방에 사서 그냥 금방은 장신구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갖고 있는 거지. 금은 세금이 많은 그런 실물이에요. 그런 보석률에서 금으로 반지든 이 반지는 좀 그렇지만 골드바로 가지고 나오는 그 순간 우리는 10%의 돈을 더 줘야 돼요. 만드는 현물화 시키면. 그리고 그것들을 사오는데 그것들을 골드바로 만드는데도 또 5%의 돈을 더 들어요. 그래서 골드바로 만들어서 가지고 나온다. 그러면 15%의 돈을 더 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 가격에.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어제 3시 기준으로 보니까 10만 1,000원 정도 됐더래요. 10만 1,000원. 여기 보면 3.75g이 한 돈이에요. 아시죠? 3.75g이 한 돈입니다. 한 돈. 그게 38만 2,000원. 38만 2,000원. 이거는 살 때 팔 때의 중간 정도의 가격이에요. 살 때하고 팔 때의 중간 정도의 가격. 그럼 금자산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되잖아요. 금은 그럼 뭔데? 금은 예전에 신용화폐라고 하면 은행에서 찍어냈던 동전이라든지 지폐라든지 이런 걸 신용화폐라 그래요. 이 신용화폐에 대해서 보증하는 수단으로서 금을 사용했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금이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뭐 금이나 돌이나 금이나 텅스텐이나 금이나 은이나 뭐 별로 야 금이 훨씬 더 비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사람의 인식인 거잖아요. 그렇게 가치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금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의 가치의 대부분은 뭐냐면 화폐라는 것이 믿을 수가 없겠다 싶으면 지금은 기축통화가 달러잖아요. 달러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금에 대한 신뢰도는 올라가더라. 그래서 거의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떨어지는 이렇게 반대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 포지션. 지난번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는 반대 포지션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왜냐면 금값도 오르고 지금 달러도 굉장히 강대잖아요. 오랫동안 강대. 달러가 지금 기준금리 계속 올리다 보니까 달러가 강대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잖아요. 지금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금은 기본적으로 달러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기억나는 두 시기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하나는 또 있지만 뭐 우리가 IMF 시대도 있었지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대요. 2007년도에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값이 급등하면서 거기에 대해 관련된 모든 파생 상품들이 동시에 다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리먼 브라더스라는 세계의 투자은행들, 그 베어스턴스라는 5대 투자은행이었던 이 베어스턴스가 헐값에 넘어가고 리먼 브라더스가 부도가 나고 뭐 이런 시기였던 거죠. 그러면서 그 파급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던 거죠. 그러면 2008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달러의 가치가 이게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건 뭐겠어요? 이때 위기구나, 돈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직감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우니까 지금 돈을 많이 풀었다라는 거예요. 달러가 이렇게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 달러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금의 가치는 반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해결되면서 달러의 가치가 다시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니까 금의 가치는 떨어지더라. 그리고 다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의 가격이 올라가더라. 똑같이 위기 상황에서도 위기 상황일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위기 상황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지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건지를 확인해서 이런 위기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겠는데 달러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코로나죠. 코로나에서는 왜냐하면은 이게 경제가 돌지 않았잖아요. 그럼 강제로 주머니에다 돈을 집어넣어줬어요. 국가가. 그러니까 다 돈이 왕창 풀린 거잖아요. 왕창 풀려져 있으니까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반대 포지션인 금의 포지션은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요번 위기에서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치고 올라가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주잖아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금값은 떨어지겠네요. 그런 포지션을 취하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언제냐면은 이게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실질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금값이 올라가고 달러가 다시 회복하게 되니까 회복한다라는 건 뭐냐면 달러의 가치가 회복된다는 것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달러의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뭐죠? 아,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렸구나. 이거 회수해야 되겠는데? 이런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돈을 기존에 있던 걸 회수한다라는 개념들은 기존에 풀려있던 기존에 풀려있던 돈이 1억이야. 근데 1억을 가지고 와서 기존에 여기에 9천만 원만 남겨놓을 거야. 이런 게 유동성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게 유동성을 축소하는 거냐면 1억, 2억, 3억 이렇게 늘던 것을 1억, 1억 1천, 1억 2천 이렇게 늘어나는 속도를 줄인다라는 거예요. 늘어나는 급간을 줄이는 거지. 이 돈을 1억이 깔려 있는 것들을 다 회수해서 5천만 원으로 만드는 거야. 이게 유동성 축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동성 흡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어나는 속도를 늦추거나 늘어나는 폭을 늦춥니다. 폭을. 그래서 금 투자하는 방법 3가지 또는 4가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요거 다음까지만 아시고. 첫 번째 뭐냐면 KRX 금시장인데 KRX는 뭐냐면 금만 파는 데가 아니라 한국거래소예요.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는 주식과 채권,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채권도 거래되면서 한국거래소에서 채권이 거래되면 그거를 장내 채권이라고 하죠. 장내 채권. 장내. 그렇게 해서 한국거래소는 주식과 채권과 이 금도 거래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데 KRX 금시장에서 거래하게 되면 여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금거래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실물을 생각하지 않는데 대부분의 금거래는 실물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실물을 우리가 가지고 오는 그 순간 우리는 적어도 10%에서 15% 추가로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달러를 사는데 환전을 하는데 얘를 그냥 디지털 머니로 가지고 있는 거하고 달러를 눈에 보이는 현물로 뽑아낼 때하고 다르잖아요. 얘도 똑같은 거예요. 아, 금을 통장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가치로서만 거래가 되면 이때는 추가로 돈을 내지 않지만 얘를 실물로 가지고 내면 10%에서 15%를 더 내야 된다면 금값에. 근데 KRX 금시장에서는 1g 단위로 사고 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수료가 되게 작아요. 일반적으로 수수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른 데 같은 경우 1%, 1.5%인데 여기서 0.3%라는 거. 여기 KRX 시장에서 금거래할 때 가장 단연코 장점 뭐냐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여기서 보면 과세하잖아요. 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 몇 %? 배당 소득세. 여기 대해서 사고 팔았을 때 이게 말이 원래는 배당 소득세라는 말이 안 맞잖아요. 원래는 뭐가 돼야 돼요? 양도 소득세가 돼야 되잖아요. 그 부동산처럼. 그런데 외국에 대한 금거래소에서 외국 금거래소에서 내가 금을 거래하게 되면 이런 금융상품을 거래하게 되면 그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양도소득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는 22%대예요. 엄청 떼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금펀드라든지 아니면 골드뱅킹이라든지 이랬을 때의 차익은 원래는 양도소득세가 맞죠? 맞을 것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부르는 때는 배당소득세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몇 %요? 우리가 이자소득세 내는 비율이랑 똑같아요. 15.4%.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여기 뒤에까지 할게요. 여기는 없죠? KRX에서는 배당소득세가 없어요. 내가 1,000만 원어치 금을 샀는데 팔 때 1,200만 원이에요. 그럼 2,000만 원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출할 때는 당연히 거래가격의 10%만큼 더 드려야 돼요. 얘는 거래가격의 10%, 실물수수료 5%, 합쳐서 15% 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골드뱅킹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떤 장점이 있어요? 아주 작은 소액을은 할 수 있구나. 왜? 0.01g 정도. 아까 얘기했죠. 1g에 오늘 얼마라 그랬죠? 10만 원 좀 넘죠. 10만 1,000원. 그쵸? 여기 10만 1,000원. 그럼 1g에 10만, 여기 KRX에서는 그러면 한 10만 원, 20만 원은 거래가 되는구나. 최소 단위니까. 여기는 10,000원 정도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단위로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골드뱅킹으로 해서 통장을 만들지만 이 골드뱅킹도 실제로 실물을 거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물을 뺄 수는 있어요, 다. 근데 실물을 빼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걸 보관하기도 어렵지만, 골드바로 빼냈을 때 보관하기도 어렵지만, 빼내는 그 순간 10%에서 15% 돈을 더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빼서 골드바로 투자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투자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너무 이런 건 있죠. 아, 나는 요번에 사서 20년, 30년 가만히 놔둘 거야. 이거는 당연히 차익이 더 그걸 뛰어넘으니까 그거야 상관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골드바로 딱 샀을 때 사고 팔 때의 차이도 있지만 그때 그러면 나는 1억 원어치 금을 골드바로 만들어 놓은 그 순간 기본적으로 나는 2, 3천만 원을 선 이자로 떼고 사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시간 지나면은 산 금액보다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투자를 굳이 해야 되나?
금 투자를 하고 싶으면 어떤 걸 해야 되겠어요? 금 투자를 한다. 난 돈에 별로 관계되지 않, 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크게 난 작은 단위를 굳이 살 필요가 없다. 그럼 100% 단연코 KRX 시장에서 하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실물 빼지 말라. 그렇게 하면, KRX 금시장에서 금을 사는 것들은 괜찮더라. 이렇게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것도 있죠. 골드바. 제일 나쁜 게 이거예요. 골드바가로 구입하는 거는, 가오는 있어요. 가오는. 그죠? 골드바 이렇게.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야, 나는 이 정도 골드바를 가지고 있어. 하기는 좋지만, 자산 투자로서는 적당하지 않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금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KRX 금시장에서 개설해서 거기서 현물로 말고 그냥 계좌로 거래해라. 뭐 이 정도예요. 그리고 언제쯤 사두면 되냐면, 이게 보면, 앞으로 내가 자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 떨어질지 몰라. 그럼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것들은 무슨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 위험과 반대로 가는 게 대부분 금이지만,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다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요. 이럴 때에는 실질적으로 금의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죠. 근데 지금은 두 개가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는 그 달러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금값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쌍방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이게 달러를 해지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근데 일반적인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성격도 얘기하고 있어요.